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낙균 초청연구위원입니다. 지금 그 농업농촌의 길 2021 제4부의 특별분과 첫 번째 세션입니다.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주제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작 전에 먼저 본 토론회가 청중 없이 유튜브 중계하는 화상 토론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신 분들께는 추첨해서 라이프 샐러드에서 고단백 균형 영양식을 드리니까 추첨이 필요하니 이름과 연락처를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토론과 발표를 듣기 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성춘 부원장으로부터 축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 부원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성춘입니다.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 오프라인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했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때도 이제 제가 축사를 할 때 제가 원래 시골 출신이라서 제가 경험했었던 그 시골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농업계가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이 같은 행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올해 16도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의 길 2021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세션에 참석하셔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고 또 이 세미나를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시청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농업 그리고 이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저희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대외 개방을 추진을 해왔었던 그런 기관입니다. 대외 개방은 특히 국내 경쟁력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어떤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는 이런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는 농업계의 시각에서 봤을 때 사실 저희 연구원은 과거에 농업 개방 등을 좀 추진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는 여러 산업의 개방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었던 이런 정책을 늘 주도해 왔기 때문에 농업계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시각으로 저희 연구원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은 조금이나마 이 농업계와 좀 더 소통을 하고 이와 같은 조그만 행사라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하면서 농업계와 좀 더 대화와 소통과 그리고 좋은 관계를 좀 더 유지해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기획된 이 세미나의 경우에는 이 대전환의 시대, 이 세상이 지금 송두리째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죠.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게 반토막이 두 조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대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전환이다, 또 기후 변화다 해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다행히 최근에 종전 협정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과연 이 농업과 농촌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세미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세미나에서 좋은 그 토론이 이루어져서 작은아마 해결책이 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이 농업, 농촌과 관련된 이런 작은 세미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계속할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토론과 그 발표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건투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토론을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발표 토론 진행하겠는데, 저희들이 그 발표를 부탁하기 전에 크게 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WTO 체제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DSB라고 해서 분쟁 해결 기구의 그 상수위원도 임명도 되지도 못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또 심해서 지금 세계의 그 패권을 둘러싼 그러한 각축도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변화,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과연 그 농업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지금 북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대내외적인 그냥 환경 변화도 심하고, 또 이러한 그 북한의 변화가 한국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답을 드리는 것을 또 하나의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주제 두 개를 가지고 저희들이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주관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는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굉장히 큰 그 화두가 되겠는데요. 발표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영현 박사께서 맡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한 20분, 맥시멈 20분을 드리고요. 우선 먼저 첫 번째 발표자로서 이주관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관입니다. 오늘 농업농촌의 길 2021에서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와 그 시사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통상질서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제무역의 변화의 트렌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작은아마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통상질서의 변화의 첫 번째 키워드는 WTO 다자통상체제의 약화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인 최낙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WTO 다자통상체제가 사실상 기능 마비에 있는 상태입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WTO 체제 하에서 개방과 무역의 발달을 통해서 성장을 구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시작된 도하 개발 라운드, 즉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와 기존 이슈들에 대한 추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그 국제무역 규범을 새롭게 정의하는 협상의 진척이 아주 더딘 상태입니다. 또 하나 WTO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각 국가들이 이 무역에 대한 분쟁이 났을 때 WTO가 이거를 판단해주는 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능이 현재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WTO 체제 하에서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비시장 국가, 그런 기존의 국가들과 다른 사회주의에 기반한 국가 경제 정책을 펴면서 이 다양한 시장 경제 체제 국가들과의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국영기업과 같은 이슈들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고, 미국은 현재의 분쟁 해결 체제가 이러한 중국을 비롯한 새로운 경제 체제의 국가들의 정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상소기구에 있는 판단을 하는 위원들의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무역정책 검토도 중요한 기능인데, 역시 이 기능 역시 특별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제네바 주재 대타들의 사교 클럽이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WTO 전반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인 것은 올해 초 새로운 사무총장이 WTO에 취임하면서 다다음 주에 있을 무역 장관 회의에서 각 협상들의 진전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전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각 이슈별로 개도국가 선진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어느 하나의 이슈도 확실하게 결론이 날지 의문인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자통상 체제가 단기간에 회복되리라는 것은 좀 전망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이후 각국의 경제가 침체 상태에 이르렀고 각국의 경제를 부양하고 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빨간 선은 무역에 방해가 되는 무역을 저해하는 조치들인데 최근까지 급속도로 그 조치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무역을 자유화하는 조치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중 갈등의 진화입니다. 첫 번째 이 미중 갈등이 벌어졌던 것은 단순하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이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 점점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미래 사회의 핵심 산업, 핵심 기술에 대한 패권을 가지려는 움직임으로 기술 패권으로 전이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선진국과 이 중국을 바탕으로 한 개도국 간의 갈등의 양상으로 이 국면이 전환되고 있으면서 점점 더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2주 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막을 내린 세계 기후 협의에서는 각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최소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그 중간 목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2030년까지는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40%를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국제 협력에 참여한 반면에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았고 또 지금 합의된 석탄 발전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인도가 반대를 표시하면서 이 국제 협력에서도 그 기후 변화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도 상대적으로 기대한 바와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국가, 특히 EU를 중심으로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EU가 최근에 제시한 1990년 대비 탄소 배출을 55%까지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탄소 국경 제도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EU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그 탄소에 대해서 가격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생산 공정을 가진 국가들은 EU로 수출하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의 탄소 정책을 강하게 규제해서 탄소 가격이 높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이는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들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그 각 국가의 환경 규제가 약한 경우에는 자국 내에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향후 특별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기후 변화라는 그러니까 명분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혹은 자국 내 무역 장벽의 조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국제 무역의 질적 변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 무역의 질적 변화는 기존의 상품 무역 중심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국제 분업 구조가 구체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키워드는 바로 서비스화입니다. 질적 변화의 서비스화는 상품 무역이 과거에 더 많았다면은 2011년을 그래프상에서는 2013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더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되던 2010년을 기준으로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면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트렌드는 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사용자가 2023년까지 세계 총 인구의 67%까지 증가하리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터넷 사용자의 확대와 그리고 이러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1인당 네트워크 기기가 2018년 기준 2.4대에서 2023년 3.6대까지 증가하는, 즉 개인이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TV 같은 그 IoT 기술이 적용된 사물 인터넷까지 확장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도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그러니까 실제 그 오프사이트에서 오프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무역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급속하게 디지털화된 서비스가 무역에 차지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우리나라에 직배송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또 디지털화된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는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된 컨텐츠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가 되고 있는 것과 같은 사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진화하고 있는 형태가 기존의 저비용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공급하는 국가로 갔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지식재산권이 보호되고 인프라와 기술이 확보된 국가로 각 공장이 이전하는 그런 지식 중심화의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가치 사슬이란 한 제품이 기획되고 연구 개발되고 디자인되고 그리고 그 디자인된 대로 생산되기 위해서 부품을 조달하고 제조되고 판매되고 그리고 나아가 사후 관리까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각 국가로 전 세계로 분포되어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점차 지식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저임금 국가, 그러니까 개도국가 제3세계나 개도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도나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점점 레이버 인텐시브,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 상품이 교역량이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식과 자원 중심의 그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 자체가 이 GBC의 전체 비용 구조를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기술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상황에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빠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시아나 북미 지역 간의 무역과 부가가치의 증가량은 작은 반면에 아시아 지역의 부가가치 성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이 중국을 중심으로 GBC가 확산되는 배경에 중국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타결된 RCEP과 그리고 중국이 향후에 CPTPP나 대파와 같은 새로운 무역 협정에 가입을 신청하면서 중국이 이 세계 경제 블록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사점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통상 질서와 국제 무역의 질적 변화를 요약해 보자면은 우선 다자 체제가 위기에 빠졌던 것이고, 그리고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었고, 네 번째로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제무역의 서비스 디지털화가 심화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커졌고,
그리고 GBC 자체가 진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각각의 이 정책적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WTO 체제가 약화되는 문제입니다. 이 WTO 체제가 약화되면서 세계 무역이 오히려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을 규율하는 규범 자체가 약화되고 새로운 무역 현상에 대한 규범이 협상을 통해서 도출되지 않음으로써 이 무역을 규범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질서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보다는 오히려 복수국 간의 협정,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가 비슷한 복수국 간의 협정이 오히려 세계 무역을 규율하는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CPTPP와 같은 이 복수국 간 협정이 우리나라는 현재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WTO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협정을 통한 개방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계에서는 이러한 CPTPP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 협정에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 시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화석연료의 보조금도 폐지가 예상되고, 국경을 넘는 상품에 대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에 대해 가격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서 저탄소 농업이 기술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저탄소화는 농업과 농촌의 획기적인 변화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자원순환형 농업, 스마트 정밀 농업, 그리고 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한 농업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농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후변화 대응 자체가 지구적 노력에 국제통상도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과 환경 이슈가 대립하는 경우 무역보다는 오히려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또 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국경 간 거래가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또 관세가 낮아지는 그런 협정이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또 반대로 환경에 부담을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는 강력히 제한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및 지식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은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이 디지털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서비스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에도 대비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농산물 수출, 그리고 해외의 농산물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원격 조정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화가 접목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농업의 협력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농업의 기술이 필요한 국가가 많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과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농업도 그 디지털화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 흐름에 적절히 타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중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계속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상임 대표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김영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남북 관계 개선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소 광범위하고 무거운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 무언가,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한반도 미래 비전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부죠.
그다음에 농업협력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과 관계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 관련 전문가께서 토론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또 도달해 있지 않지만 생생하고 거대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전은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미션은 비전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미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미션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주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현재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북한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007년 7월에 노무현 정부 말기였죠. 대우조선해양의 사장님하고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육해운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남상태 회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영남 배수리 공장 남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다 드러내고 여기에 조선소를 짓겠다. 조선소를 이제 짓는데 이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배를, 그러니까 5토막, 6토막을 내어서 그 한 부분을 지어서 남한으로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재와 인원을 24시간 육로를 통해서 북한 조선소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문을 열어라. 그래 이야기했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허가받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해달라. 그때 해운성에 있는 분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단을 가로질러서 유라시아하고 연결이 되는, 물류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앞날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아닐까. 너무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북방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중심이 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각 정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타났죠.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협력 구상, 또 동북아 플러스 공동체, 그다음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창한 계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울란바토르를 육로로 연결하고 말이죠. 초국경 복합 교통망, 초국경 연계 생산 네트워크, 초국경 협력 도시권 구축, 이 세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 뭐 그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이 목표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거대 물류 경제권으로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3대 경제평화 벨트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보십시오.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북극 항로 진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본다면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현의 관건이 저는 동북아 물류 인프라망 구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되고 또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고 첨단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북방을 연결하는 겁니다. 물류가 한반도를 넘어서 유럽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좌표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한테. 인적인 교류가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북한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후 물류단지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부 가치형 물류 클러스를 육성하고 말이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물류 대학을 북한에 설립하고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북방 러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큰 경험하고 어려움은 북방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남북한 자유통행과 북한 방문의 자유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의 유라시아 물리적 인적 연결이 바로
저는 한반도의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남북한을 사실상의 통일 형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일보다는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은 아니지만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학생들이 남한에 와서 수학여행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싶습니다. 이런 기차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밤에 가더라도 이런 전광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도 벌써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한이 친구와 같이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죠? 평범한 일상처럼 남북하기, 이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래 비전 아니겠습니까? 동수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수독 통일에 이르게 한 것이 사실상의 통일이었습니다. 장기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또 연결을 통해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알게 되었죠. 부유하고 건강한 서독 사회를 인식하고 서독 사회에 대한 동경이 일어났고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통일을 마침내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이 독일 통일의 시작이자 추동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결이 의식을 변화시키고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내고 그것이 통일로 이어졌다. 그럼 우리도 미래 비전을 위한 연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북 합의서 보십시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연결. 그렇죠? 2018년에 있던 4.27 판문점 선언에서도 14선언에 근거해서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평양 공동선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럼 사실상의 통일을 위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한반도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라고가 그것을 담아야 되겠는 거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우리한테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누구든지 다 이야기합니다. 남북관계 비전 실현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문 대통령도 김정은의 비핵화의 의지를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종전선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은 벌써 2018년에 하자고 이야기했고요. 평화협정 전환한다고 합의를 했죠. 북한도 노동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핵 경제를 병진하겠다. 핵 경제 노선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 경제 건설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경제 건설 총력을 집중을 해서 그리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기술 이전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천명하는 거죠.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도 폐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 거기 앞에 세계 앞에서 북한은 결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단 말이죠. 기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관행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게 알겠지만 우리는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번 해볼 결심을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6.12 북미 정상합의에는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조 관계, 그렇죠? 북미 관계, 그 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그 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했을 때는 결렬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렬된 이유는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했죠.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중요한 비핵화 준비는 안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 다 핵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지금은 중단할 때라고 됐죠. 북한의 요구는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까 주민 생활에 지장이 있는 제재 중 11개 중 5개를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북미 간 부단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데 되지 않았어요. 협상을 열심히 했지만 도출될 결과는 지키지가 않았죠. 합의대로 적대적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한반도 평화 창출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 정책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람은 수단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의구심이 간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만이 한반도 평화 창출의 유일한 수단입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됩니까? 필요하죠. 비핵화는 필요 조건이죠. 그러나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가 과일이지만 사과만 유일하게 과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협에 이르는 의도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협이 불가능한 비핵화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동시병행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말이에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입니까? 아니면 한반도 문제의 지속적인 개입입니까? 미 행정부의 대한반도 또 동북아 정책이 미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세계 전략 기조 속에 종속시켜서 한반도와 동북에 갖는 전략적 이익 실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핵 문제에, 북한 문제에 계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북한이다, 한반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북미 적대 관계입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까? 북한은 늘 그런 이야기하죠. 제발 좀 그만해라.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위협, 무슨 사전 선제 타격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미국의 핵 위협이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한미 군사 연습이 북한이 보는 최대의 적대적 행위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연합훈련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1년 내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이런 작전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북한은 그런 연습을 지도자를 살해하기 위한 연습으로 본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미 선제 타격에 북한이 만약 반격할 때는 김정은 남은 인생이 15분밖에 안 되네요. 이게 크롬돈 작전이라는 겁니다. 15분 안에 완전 초토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토화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전략 자산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말이죠. 이 글로벌 호크라는 것은 북한 전역, 한반도 전역을 다 볼 수 있는 이게 날아다니는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착착 들어오고 지금 벌써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30cm 크기는 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전하면서 스텔스 전투기가 말이죠.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 영공을 넘나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것이죠. 모기가 무섭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에 왱 하면 막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대북 경제 제재도 그렇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들으시죠. 단 1달러도 북한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다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정유 제품으로 50만 배럴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하루 정유 제품 소비량이 250만 배럴입니다. 평화를 원하면서 북미가 이루어지는 이 적대적인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 관계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미국과 삐셀 틈 없는 공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셀 틈 없는 공조는 많이 들어봐도 그보다 더한 삐셀 틈 없는 공조라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을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는 무기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대놓고 우리 대통령은 삐살데없는 공조를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사대적 건성과 외세 의존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군사동맹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제까지도 관할하는 포괄적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욕설들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보면 군사함습하죠, 동맹체제 계속 유지하죠, 북한에 대한 무시, 그다음에 전략무기 구입,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군산복합체 여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죠. 무기, 그죠? 자, 우리의 대북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한테도 막 뭐라고 그럽니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여기서만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북 적대감과 혐오가 말이죠. 북한 주민까지도 혐오하는 그런 집단적 적대식임으로 이렇게, 그리고 북한 실체를 우리가 정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겐 방법이 별로 없어요. 또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갖는 사고 체계가, 사고가 지배당한 채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한테 남은 것은 북한을 정오하고 혐오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사이트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교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이걸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려면은 더불어 삶을 위한 사회의 행동 양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추구하고요. 지금 대선 기간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적 책임과 가치라는 가치를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또 지식인들은 다리가 되고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 멋진 모젤강입니다.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다리가 없으면 양쪽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다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손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리의 철학은 이런 거죠. 서로 이지랄을 막습니다. 그렇죠? 평등과 존중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상호 의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는 소통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화해는 함께 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시간을 맞게 지켜주셔가지고 사회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그 발표를 들은 이종환 박사님의 그 발표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 WTO라는 것이 결국 이제 세계 어떤 그 무역 통상 질서를 규율하는 그런 기구가 될 텐데, 최근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 서비스와 디지털화 같은 그런 새로운 추세를 제대로 이제 다루지 못하고 있고, 그 대신에 어떤 그 지역적인 지역 협정들, 그리고 그 복수국 간 협정 등이 새롭게 등장해서 이들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응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를 하신 우리 김영현 상임대표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한반도가 유라시아와 물리적, 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 그리고 남북한의 미래 비전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 사실상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논의한 그 첫 번째 그 발표하신 이종화 박사님 말씀하신 탄소 중립, 서비스, 디지털화,
이와 같은 주제들은 사실 제가 보니까 어제 많이 다뤄졌던 그런 주제가 됩니다만은 좀 어려워요, 사실. 농업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접점이 잘 이렇게 이해가 좀 일반인들은 이해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김영현 그 박사님의 발표 중에 그 한반도가 물리적 그 인적 어떤 그 다리 역할을 유라시아화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미래 비전으로 맞는데 과연 지금 당장 닥친 그런 농업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아까 발표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고 그리고 좀 광범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농업계에 그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시청자가 될 텐데 시청자들이 좀 쉽게 알아듣게 그렇게 토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분을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네 분, 우선 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시고요. 그리고 권영경 민주평통의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만 농림부 국장님, 그리고 최장호 KF 팀장님,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진교 KF 대외경제정책연구회 선임연구위원을 모시면서 우리가 한번 토론 겸 제가 드린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라고 합니다. 이주관 박사님 발표, 또 김명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국제무역이나 통상 쪽에서 거대한 이 담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과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WTO 체제의 약화. 그 얘기는 우리가 향후에 이제 농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이제 시장 개방이 항상 우려되는 그런 하나의 이슈였는데, WTO 체제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렇게 약화되면서 특별한 어떤 의사결정이나 시장 개방과 관련한 어떤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농업계에서는 WTO에 기원한 어떤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 반대로 WTO 체제가 약화되면 사실상은 힘 있는 강자들 게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쌍방의 어떤 무역 협정이나 또는 복수국 간 무역 협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자 쪽의 시장 개방 압력은 조금 완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수국 간 다자보다는 좀 작지만 뭐 한 십수 개여 되는 그런 국가들끼리의 어떤 시장 개방 쪽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거고,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CPTPP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이 사실상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업계도 관심을 갖고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와 세계 무역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디지털 형태의 무역 협정도 만들어질 거고 계속해서 디지털 사회 또는 디지털 경제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질 텐데요. 농업계에서는 지금 디지털과 관련해서 주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어떤 정밀 농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늘 이렇게 어떤 생산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결국 생산된 농산물들이 적절하게 요소에 필요로 하는 곳에 유통이 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비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구매 의향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생산자한테까지 전달될 것인지,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 또는 인터넷이나 무선 형태의 다양한 그 서비스나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생산 쪽이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들이 실제 소비지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유통뿐만 아니고 또 실제 소비지에서의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이나 어떤 취향의 변화들이 실시간 내지는 뭐 적극적으로 생산 쪽에 반영되는 것이 결국은 생산, 유통,
소비까지 연결되는 전체의 어떤 디지털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대체 농업계, 예를 들면 이제 농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기 힘들려면 농민 단체나 또는 농업 어떤 그과 관련되는 예를 들면 농협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의 어떤 그룹들은 과연 그러한 시대에 맞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실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농업 부분, 특히 이제 축산 부분은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형태의 어떤 압박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농업 생산에 있어서도 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가 낮추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방식이 또 도입도 필요하고 다양한 형태의 노력도 필요하는데 그 부분은 전 뭐 열심히 잘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여기서 얘기가 되지 않은 것들은 저는 기후변화가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아열대 지역이 점차 확산된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과거에 이제 주산단지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대응도 동시에 마련돼야 될 것이다. 단순하게 탄소 저감 그리고 또 축산과 또는 경정작물의 자원순환 그 계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산지 자체의 그냥 형태가 분포가 확 일시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FTA 관련 무슨 보완 대책도 열대 상품은 사실상 빠져 있거든요. 그 대책을 만들 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대부분 품목이었는데 이제 점차 기후가 열대 또는 아열대화 된다면은 그를 재배하는 생산 농가들이 실제 생기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쪽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제 제 토론 여기서 일단 1라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저희들이 이제 주문한 시간이 이제 5분이라 맞춰주시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권영경 민주평통의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좋은 토론회 장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김영윤 회장님의 그 발제에 대한 토론 위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상당히 저하고 김영윤 회장님의 가치관과 생각은 거의 100%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보완적 차원의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 김영윤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남북경협 분야와 북한경제연구 이제 거의 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지난 세월 한반도 문제를 지켜봤는데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발제자께서 이 동소독 독일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왜 독일 분담국 모델에 왜 반도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러한 가장 진성적인 이념 대결의 모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요즘 많이 이제 의문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깊이 더 다른 측면에서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정전 체제라고 하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의 분단국 모델,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0년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로 진입할 때 우리가 이 문제부터 그 당시,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종전선언이니 이런 것들을 왜 그 당시 먼저 적극적으로 정전 체제를 타파하는데 좀 남북 간 지도자들이 역점을 두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이 그 도덕적이거나 여러 문제에서 잘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안보에 위협 의식을 갖다 보니까 지난 30년 세월 동안 핵 능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이제 역점을 두게 되고 그 결과 오늘날 와서 보면 오히려 이 80년대나 70년대보다도 더 아주 악성화된 정전체제 모델하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요즘 보면은 꼭 메비우스의 띠 매듭을 푸는 문제 같아요. 이 지금의 우리 한반도 문제와 또 남북관계 문제를 푸는, 통일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며칠 전에 좀 이 미국의 관료 출신으로는 좀 굉장히 진보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존 메릴이라고 하는 전 미 국무부의 동북아 분석실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남북 관계는 한미 동맹의 하위 변수로 이게 구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할 게 없다라는 거를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봐라, 지금 미국은 미중 패권 다툼에 집중해 있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지금 대북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두 번째 버전이다. 비나인 폴리시의 두 번째 버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다. 너희들 문제가 아니냐라는 뼈아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너희들 문제라는 건 뭐냐? 우리가 길을 쓰고 그만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말 실제적인 안을 가지고 이 메비우스의 띠를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동아시아에 지금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를 지금 옥죄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 갈등을 여기에 이 관련돼 있는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제협력 네트워크로 푸는 거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지정학적 경제협력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 발제자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이 동북아의 물류망을 구축하는 문제, 또 나아가서는 사실 곧 지금 올해 참 희한하게도 이 점점점 기후변화가 심각화된과 더불어서 수에즈 운하 사태도 우리가 이제 사실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북극 항로 시대가 지금 열린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2-3년 전만 해도 이게 곧 오나라고 생각했는데 2-3년 안에 오히려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반도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경학적 위상은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이게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사회가 수에즈 운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떤 하나의 의존되는 물류망 갖고는 안 되라는 거를.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시해서 풀어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첫 번째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미중 간 디커플링 때문에 가치사슬 체계를 재편하고 공공망을 재편하려고 이제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편의 기회를 잡아서 바로 이거를 북한을 이 공공망, 이 새로 재편되는 공공망 질서에 편입하는 안을 좀 갖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뚫어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어떤 식으로 편입시킬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엊그제 이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사태를 겪었는데, 이런 문제 바로 북한의 500여 가지로 매장되어 있다는 광물 자원, 이걸 갖고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그네사이트 세계 2위입니다. 지금 조만간 중국이 마그네슘 가지고 지금 자동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이거를 수단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북한이 이거를 풍부하게 갖고 있고 나아가서는 히토리오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지금 미국도 절실히 요구하는 광물 자원들이고 해서 사실 이런 거 갖고 우리가 뚫자라는 거고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좀 그런데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북한이 7월 달에 이 글로벌 그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자발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 SDG라는 이 이름 하에 그러면 이거를 또 적극 활용해서 이제 남북 간 관계도 우리가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나크 이 클럽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 클럽의 수혜국으로 북한을 만드는, 그러니까 개발협력 파트너십 국가로 만드는 이런 안을 가지고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이런 그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미중 간 파워 게임 속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지금 길을 잃고 있는데요. 이 길을 잃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마치 큰형님들 싸움에서 우리가 할 게 뭐 있는가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 있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이 장벽을 헤쳐 나가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입니다. 저는 오늘 김영윤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영윤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이 코로나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이제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북한은 이제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그 수위가 굉장히 심하고 경제적인 악영향이 커서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게 협력을 제안을 해도 북한이 그걸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3월에 올해 3월에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이제 외교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말레이시아의 외교관들이 이제 북한으로 송환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3월에 베이징에 입국한 이래로 지금까지 북한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인 류진진 중국 대사가 북한에 있는 중국 대사인데요. 2020년 작년 3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인 중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귀국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신임 대사도 북한에 귀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또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 미세먼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눈이 내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외출하지 말라.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북한의 대외 무역도 2020년 1월부터 대폭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고 2020년 10월부터는 사실상 무역까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나 경제력 자체가 코로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일체 대외 협력을 제한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게 협력을 하자, 물류를 연결하자라고 해도 지금 북한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우리 남한에 있는 학계가 북한의 코로나 극복 방안, 코로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되지 않고 있고 북한 자체도 출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대외 협력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우리 남한에서는 그런 일반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도 거부하고 있고 중국의 시노백신도 거부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쉽게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 혐오성으로 북한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은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백신을 받아야 되고 백신을 받더라도 국경을 열면 다시 코로나가 퍼지고 이 코로나 환자를 산소호흡기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PCR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도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북한이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국경을 계속 봉쇄하고 대외 협력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1, 2년 안에 연말 안에 해결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고 있지만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개 국가 중 하나이고 현 국면이 2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 나름의 코로나 극복 방안, 지원 방안, 의료 체계에 대한 충분한 북한이 수용하고 할 수 있고 북한의 경제력으로 지속 가능하고 비핵화 문제와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북한에게 대외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김영훈 박사님의 발표 중에 논의되지 않은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했고요. 김영훈 박사님의 답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성만 국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예,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이상만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세종에서 이제 서울로 오는 KTX를 타고 왔는데요. 오늘 이제 전체의 주제가 거대한 변화, 그 충격과 농업농촌의 담대한 대응인데요. 여기서 형용사들을 빼고 키워드만 남기면 변화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거냐. 과거에는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 우리의 대응 속도 많이 중요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세종에서 KTX를 타고 SRT를 탔습니다만 서울을 오고 있는데 오는 중간에 한 30분쯤 지나서 오늘 회의 주최하시는 분께 만약에 전화가 와서 회의 장소가 서울이 아니고 부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빠른 기차를 타면 탈수록 제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 차를 빨리 내려서 또 거꾸로 가는 차를 또 타야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대응할 거냐. 뭐 FTA를 중국하고 한다, 미국하고 한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대방을 단일의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대응해서 그 문제를 풀 것인가 그랬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막 여러 명, 복수국 간 여러 명이고 심지어는 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거꾸로 방향으로 가서 잘못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기 그래서 이제 거대한 변화에 그런 말을 다 담으셔서 거대한이라는 형용사를 쓰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한테 다시 기회가 올지 어쩔지 몰라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주관 박사님 발표하신 통상 질서 관련인데요. 첫 번째는 CPTPP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정부 내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농업 분야에는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각 부처 간에 논의 중에 있고 아직 뭐 가입 시간 문제라는 표현까지 쓰시긴 했는데 아마 개인 사견이실 거고요.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다만 만약 가입을 하게 된다면 농업 분야에 피해가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 시에는 어떻게 그 협상을 할 건지 11개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만장일치제고 우리가 나중에 가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협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잘 짜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 협상을 해서 마무리가 되면 결국 농업 분야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내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굉장히 큰 규모의 대책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은 가입 전에 미리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시장 개방뿐 아니라 말씀하신 이제 디지털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 텐데요. 특히 농업 관련해서는 SPS 위생 검역 관련된 규범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드릴 말씀 많지만 그 중에 요즘 이제 많이 언론에도 등장하는 구획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조금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흔히 이제 지역화는
어떤 가축 질병이 발생한 그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수입이 되는데 구획화는 그보다 작은 단위의 시설을 뺀 그러면 나머지가 다 수입되는 거냐? 그래서 더 지역화보다 더 무서운 뭐 그런 거냐? 이제 이런 그 의문들이 있으신데 구획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파지티블리스트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정해서 그 시설은 굉장히 이제 방역 조치가 잘 되어 있는 어떤 시설을 정해서 그 시설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농장이든 아니면 어떤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종축장 같은 것들을 많이 인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설을 정해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수출국가 수입국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특정 농장을 뺀 질병이 발생한 농장을 뺀 모든 나라께 들어오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규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기후 변화 관련된 것이 앞으로 이제 중요해질 테니까 그런데 이 기후 변화 또 뭐 온실가스 줄이자 또 뭐 저투입으로 그리고 메탄을 줄이는 어떤 사료를 개발하자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될 텐데 이 분야야말로 진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를 들면 온실가스는 줄여서 농업을 저투입을 하는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EU가 생각하는 게 또 다를 겁니다. 미국은 기존에도 예를 들면 생명공학 기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던 미국은 이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EU는 또 그 정반대의 생각을 또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막 방향을 알 수 없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느 쪽으로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김영윤 대표님 발표하신 남북 물류 관련된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새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고 저희도 남북 간의 농업 협력 또 산림 협력 이런 것들이 저희 부처 소관으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논의는 되다가 중단이 많이 되었는데 이제 그 차기 정부에서는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좀 성과를 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 저희가 준비할 일이 있으면 착실히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 듣다가 한 가지 든 생각은 서울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표를 아까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북 간에 이제 물류가 활성화된 측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그러면 독일에서 우리가 지금 돼지고기를 지금은 질병 때문에 잠시 막혀 있습니다만 독일산 삼겹살을 우리가 수입하거든요. 그러면 배에 태워서 한 달을 지나서 오니까 주로 냉동 삼겹살이 오는데 베를린에서 이제 기차가 서울로 오게 되면 이제 독일산 삼겹살이 냉장육으로 이제 서울로 막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한 사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보다 수입을 5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이제 아까 뭐 CPTPP와 같은 그런 엄청난 새로운 형태의 그런 무역 협정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물론 이제 그것을 막을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이성만 국장님 CPTPP부터 냉동 삼겹살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채팅방에 아까 실시간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어나운스를 한 바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북한이 연결과 교류를 체제 위협으로 생각하는 두려움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안심시킬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뭐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략무기 도입은 대중 대일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한 북한의 이해도 필요치 않겠는가? 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코멘트인데요. 대북 교류 지원 사업에 대해 있어서 현지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남북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분께서 이제 질문하시면 또한 답변도 하셨어요.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엔 남남 갈등의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질문과 코멘트가 4개가 남북한 관련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통상 관련해서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전망 시기 수준에 대한 견해를 부탁합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탄소 국경세에 대한 전망 시기. 자, 그러면 이제 4개가 남북한 관련 사항이고요. 1개가 이제 통상 관련 사항인데 여기에 더해서 아까 그 토론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정호 박사께서 코로나 관련 사항이 그 남북한 이 경협을 막는 사항이다. 여기 대해서 발표자께 답변을 부탁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권영경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북한이 SDG를 현재 내세우고 있고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대개도국 지원 사업이 하나로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는 그 코멘트 말씀하신 건데 이게 그 북한 보이콧하고 좀 관련돼서 좀 그 용이치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도 역시 그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실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 그 김영윤 대표께서 한 5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주관 박사께서 아까 그 말씀한 그 탄소 국경세 전망 시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우리 서중교 박사 그 다음에 이상만 국장님 등 그 토론자들의 간단한 답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윤 대표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는 2번째 했는데 대답은 첫 번째로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정환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북한을 안시킬 방안이 필요한데 북한은 교류를 체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어떤 일견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류를 받아들이기 힘든다는 것이죠. 교류 그 자체를 위협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교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한미연합훈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북한도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군대 주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협적이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요. 이 연습을 다른 방향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핵을 가지고 한반도에서 군사 연습하는 것은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북태평양 조약 기구에서도 이러지 않습니다. 예, 여기만 유독이 그렇단 말이죠. 전 군들이 모두가 다 나서서 그렇게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 방안은 군사 전문가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에 이거를 중단하고 해도 뭐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권영경 교수님이 이야기한 거, 그 북한을 세계 체제로 유인하는 그런 방법, 네,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메비우스의 띠를 이야기하셨어요. 고르디우스 매듭도 있지 않습니까? 고르디우스 매듭은 캐도 남마죠. 단칼에 이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원했습니다. 트럼프하고. 그러나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서 그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고르디우스 매듭이 풀리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되면은 메비우스의 띠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근데 이 단계별마저도 미국은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이것이 풀리지 않은데 북한은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장호 박사님이 코로나를 이야기하셨어요. 예, 제가 만약에 코로나를 이 발제에다가 넣으면은 더 좋았겠죠. 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안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넣으면은
코로나를 포함시켜서 억제할 방안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코로나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북한 뭐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예, 지금 뭐 북한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북중 철도 연결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자꾸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요소수 대란이 났듯이 북한도 아마 중국에서 거기 수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 활동을 허가하겠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장 될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 초에 나 가서 이렇게 풀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언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 그리고 권태진 박사님이 채팅창에서 신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 중요하죠. 그러나 신뢰를 확보하자고 말만 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신뢰 확보하자. 그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업을 해야지 거기서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옛날에 개성공단에서 휴대폰 사용 못하게 했어요. 북한이 절대로 다 들어갈 때 회수해가지고 보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내는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해도 좋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체제에다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뭐 개성공단 문 닫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그 외에도 남남 갈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진 박사님. 남남 갈등을 정말 그래서 제 발제에도 우리가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고 너무 적대적인 관계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될 게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한한테 요구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려면은 남북 대화를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남북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물밑 대화를 가져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북한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전혀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져 나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만 국장님 이야기하신 거 서울 베를린에서 이제 냉동이 아니라 냉장 삼겹살 온다고 제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그 질문에 나왔던 탄소 국경세가 언제 도입될지 얼마만큼 범위가 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유는 이번에 발표한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2026년부터 실제 시행을 예고하고 있고요. 다만 이 범위가 농업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언급된 품목으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그리고 전기와 같은 에너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 그 이유는 이들 자국 내 산업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이걸 2030년까지는 완전히 없애겠다 해서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이후로는 이러한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고 넓어질 수 있지만은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큽니다. 얼마만큼 탄소가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고 모니터링해야 되고 이거를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도 이 분야가 적용될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계에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지금 또 이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예, 추가 질문 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백신이 없는데 아직 아까 최정호 박사께서 백신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백신도 없는데 아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북한이 최근에 희군 발전법 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거 최정호 박사님 아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분간 문을 걸어 잠그겠다는 의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최정호 박사께서 북한이 뭐 할 여력도 없다, 교류 협력도 여력도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의사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죠?
시군발전법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아예 문을 걸어 잠그겠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 환경하에서 남북한의 대화하기 묘안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 최종호 박사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북한이 이제 코로나로 경제적 피해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다만 그 북한에 백신이 없고 코로나 환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이제 북한에 가서 또는 북한으로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지 이제 리포트를 받았는데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은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없다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식량난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고 탈북자가 없다 보니까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북한도 경제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수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굉장히 많이 둔화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요소수만을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금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도 질소비료와 요소수를 수입을 해서 이제 북한도 질소비료를 생산을 하는데 당장 이제 내년 3월, 4월에 주로 이제 3월부터 5월 달에 요소를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요소를 북한에게 줄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식량 생산 외에 전력 발전, 그다음에 원유를 정제한 후에 얻을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 각종 화학 촉매 등등이 수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경제 생산 둔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군 발전법이 발표가 되었고 며칠 전에 이제 전문이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발전법은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이제 시군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리고 자급자족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이 대책을 마련하라. 다만 중앙의 시군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시군이 인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이행하라라는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북한이 문을 걸어 잠그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시군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 발전을 이끌고 시군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고. 네. 그 전에 우리 이정환 이사장님이 질문한 거에 대답 안 한 게 있습니다. 전략 무기 도입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거를 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북한보다 더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무역 교역들이 이루어지고 중국어 교육하는 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뭐 그 밑에 뭐 5-6개 다 합해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더 중국이 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백신이 없는데 문제 없는 이유는 뭔가 그럼 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청주 농사꾼이라는 분이 제가 한 이야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대변하러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북한 농업 협력이나 남북 농업 협력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농업 문제만 이야기하면 농업 문제만 들어오셨다면은 그런 생각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라. 그렇게 이제 뜻에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잡았고 우리 서진교 박사님하고 제가 세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 좋고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걸 제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북한을 대변하러 나온다는 것까지 꼭 이야기를 해야 되시는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볼테르가 한 말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볼테르가 35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말할 권리를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남 갈등이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북한을 대변하러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북한까지 왜 여기 있냐고. 예. 그렇게까지 꼭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정주 농사꾼님, 농사만 잘 지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1시간 반이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라이브 녹화 내용은 오늘 저녁부터 유튜브에서 CSNJ와 농촌의 길, 거대한 변화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농촌의 길 2021 두 번째 날이 되겠는데요. 오후에도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1시부터 농업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 방향, 그 다음에 2시 40분부터 한우산업 전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진행을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특별 세션이 되겠는데요. 특별분과 첫 번째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